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송영훈 변호사 누굽니까? 이번 주는 다른 인물을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서울 강북을에서 거의 그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죠. 예.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낮에 공천을 받아서 지금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강북을의 공천 과정은 국민들께서 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 기뢰 막말 논란으로 아주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정봉주 후보가 공천이 됐다 취소가 됐고 그 자리에서 또 강북을 당원도 아니고 전국 권리당원 70%를 포함시킨 아주 특이한 경선 룰로 그 경선에서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그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특히나 예.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참 입에 담기도 난감한 수준의 그런 도를 넘은 변론으로 낙마를 했고요. 그렇게 두 번 연속 후보가 교체가 되면서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친명 한민수 대변인에게 공천장이 돌아갔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주면 안 됐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점자를 주는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긴 하고요. 근데 아마 당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천 과정 중에 선거법 위반 어떤 행위가 드러난다거나 경선 과정에서. 예, 경선 과정에서 그러면 당연하지만 이제 차점자를 올리는 게 맞는데 사실상 이제 경선 그리고 결선까지 이제 3번의 경선 과정에 참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그 기회를 다 보장받았고 거기에서는 탈락을 하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진짜 박용진 의원은 싫어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없죠.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주에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주기환 신임 대통령실 민생특보를 꼽아봤는데요. 예. 언론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보란 듯이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호남권 인사로 당에서도 앞번호를 배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24번 받았고 바로 본인이 나 그렇다면 비례 후보로 하지 않겠다라고 예.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특보 자리가요. 네. 그리고 민생특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총선 앞두고 민생 살려야 된다, 민생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전문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 수사관 출신이시죠?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대통령과는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사이라고 하고요. 2003년도부터 인연을 맺었고 그 아들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는 최측근 그리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물음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에 두 분 다 고수예요. 어떤 인물 딱 꼽으라니까 상대당 공격할 만한 분들만 다 꼽는데. 아니 그런데 예. 민생특보는요, 이름이 민생특보인데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네. 사실 위촉장 하나 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준 이유가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해서 무려 15.9% 득표를 했습니다. 전남이나 전북도 아니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호남의 중심에서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려가 되지 않은 것은 좀 뼈아픈 부분이죠. 그 호남과 호남 원적 수도권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게 필요했는데 당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배려가 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민생특보로 위촉을 해서 좀 그런 어떤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됩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오랜 그 측근이고 나이도 똑같고,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좀 꽂아달라고 부탁이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사퇴하자마자 임명장 줬다. 이건 누가 봐도 윤한 갈등에 서운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꽂아달라고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당에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래도 당선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순번에 한 20%에서 25%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윤한 갈등 맞죠?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뜬금없는 게 대통령 비서실 직제와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요. 이를테면 특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해당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인사를 모시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규정이 없더라도요. 검찰 수사관이 민생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뭐 경제 이런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민생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적임자였다고 봐요. 이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상하다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만들었을 것인가? 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대통령이 격노했다, 화가 났다, 언짢았다 여러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본인의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어떤 명예직을 만들어줬다는 게 예. 이건 윤한 갈등이 수면 위로 가라앉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장유미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조금 아까 송영훈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지난번 광주시장 선거에 나가서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래도 한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고 상당한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고 비례대표 명단에 호남 인사를 좀 적정한 수준 집어넣는 것도 정치적 명분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네. 누가 봐도 이 정도 되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줄 수 있는데 게다가 뭐 대통령하고도 친한 사람이고 하니까 줄 수 있는데 왜 거부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그거는 하나의 신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정치적 신호. 어떤 신호입니까? 나는 대통령의 뜻과는 동일하게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요. 비례 명단을 보고 당에 계신 분들도 좀 상당히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당직자분들도 앞에 전진 배치가 되지 않았고 이를테면 비대위원이란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이제 들어와서 본인의 사람이라고 이제 막 지칭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 뭐 친소관계에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이다란 말이 사실 당 내부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통령실의 의중을 살피거나 그 부분을 좀 뭔가 좀 넣어서 담아서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명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또 어찌 보면 대통령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대통령 최측근이 상위 순번에 가면 오히려 민심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정성을 갖고 아마 국민의힘의 승리를 견인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 그리고 사실상 여러 방향과 관련해서도 필요하죠. 최근에도 나 미국에 유학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보고 유학 간다고 하는데 안 간다 이러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 대통령과의 갈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그냥 놔두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유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그걸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총선 승리를 하는 게 또 거리를 많이 두면 둘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판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오래전에 유학 갔다 왔습니다. 콜롬비아 로스쿨 갔다 왔고 뭐 갔다 왔는데 또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례 명단은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윤심과 무관하게 시스템 공천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뭐 대통령실에서도 10분 전에 명단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거 미리 알았으면 그거야말로 이제 윤심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정말로 대통령실과는 관계없이 중립적이고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항상 수정 가능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으면 디버깅이 돼야 되거든요. 디버깅도 했어요. 7시간 만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순번도 약간 조정을 하고 또 호남 인사도 추가로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 수정 가능성까지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윤한 갈등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언론에서 좀 약간 그 호사가 비슷한 그 호사치미에 의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뒤에 진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진인물. 이재정 민주당 여성위원장입니다. 예. 현역 의원이죠. 예. 이분이 그 조수진 후보의 그 매우 부적절한 그 2차 가해 변론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한창 문제가 될 적에 특히나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와 그 부모에 대한 2차 가해 변론은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변론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 전날에 이재정 의원이 그 의원 단톡방에서
이런 사례로 조수진 후보를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의원도 아니고 민주당 여성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이런 사례는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례로 조수진 후보를 재단하지 말라고 하고 두둔을 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거는 본인의 선거에도 큰 악영향을 주겠지만은 민주당 전체의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젠더 의식이 그만큼 매우 뒤떨어져 있다. 예. 성인지 감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는 뜬 인물 진 인물 다 강북 을 지역구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이재정 의원은 지금 어쨌든. 안양 동안이 지역구니까요. 아니 강북 을과 관련된 근데 분들로. 이게 워낙에 그 충격적인 사건이어서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언급하실 게 네. 있나요? 일단 그 부적절성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후보에서 사실상 사퇴시킨 조수진 거죠. 변호사. 예, 예. 그렇게 낙마를 한 부분이 있고 저는 한마디만 하면 여긴 두 가지를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 자체가 정치인의 결격인가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2차 가해라고 좀 느껴질 수 있는 변론을 한 것. 그건 두 가지는 나눠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주변의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건 직업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변호한다라고 해서 대리한다라고 해서 그 범죄를 그 개별 변호사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피의자도 피고인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과거에 누구를 변론했다, 누구를 대리했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그 논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 후자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2차 생각하는데요. 가해성.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선 이게 성적 접촉으로 인해서 병까지 좀 얻게 됐다라고 하면 일반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가 되거든요.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엄청난 양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상 상해를 덜어내는 전략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과정 중에 논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대단히 무리했어요. 그거는 2차 가해 성격이 들어있어서도 문제지만 의뢰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변론 전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낙마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만 덧붙이면은 저도 한 번도 그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 피고인들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군가 변호해야지만 그렇죠, 실현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조수진 변호사가 했던 변론은 허위 주장이잖아요. 오죽하면 그 국선 대리인 피해자 대리인이 방송에 그 인터뷰를 해서 당시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정말 억장이 무너질 텐데 정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런 식으로 두둔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주초에 기자회견을 했던 장예찬 후보를 꼽아봤는데요.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예. 왜냐하면 이제 한 며칠 동안 잠행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설마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뭔가 이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 아닐까라고 했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왜 또 진 인물로 꼽아봤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당의 어떤 결정을 수용한다면 저는 장해찬이라는 청년 정치인한테 미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숙하고 이게 말 본인 해명 그대로 상당히 과거에 그리고 공직을 꿈꾸기 이전의 발언들이잖아요. 그럼 부적절하긴 했지만 뭔가 정치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사실상 해당 행위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의 승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총선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 정말 복당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본인의 선택으로 좀 가로막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에 매우 동의합니다. 예. 예, 지금 국민의힘의 부산 수영구 후보는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기 장해찬 후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복당은 없다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 그 만에 하나라도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라도 있게 되면 정말로 장해찬 후보는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정도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인재 의원이 이제 1997년에 그 신한국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돌아오긴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는데 15년 걸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무소속 출마 선언하면서 대통령실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걸 본인이 감추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비대위랑 소통 안 했을 것 같냐. 내가 대통령과 그러면 직접 소통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즉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대통령실 주변 분들로는 대통령이 사실상 장예찬 후보가 낙마하고 그 번복이 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언짢아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본인도 그것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소속 출마를 대통령이 용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또 예산폭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수영에 예산폭탄을 가져오겠다. 이건 집권 여당의 후보가 아니면 사실 하긴 어려운 일이죠. 그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는요.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하는 마당에 본인이 뭐라도 써먹고 싶겠죠. 본인이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죠. 없다고 말하는 순간 동력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없다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NCND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무소속 출마하라는 어떤 촉구나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선거 중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게다가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는 걸 용인했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억울해도 어려워요. 일단은 좀 참아라. 뭐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장예찬 후보가 정말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이렇게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뉘앙스 이렇게는 남길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 받으면 그런 적 없다라고 잘라 말하는 게 그렇죠. 저는 참모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상식적으로 봐도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해가며 자기 무소속 출마를 정당화한다. 오히려 자기한테 독이 될 텐데 그런 판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금주에 뜬 인물 진인물에서 금주에 가장 주목받은 분 한 분 이름을 쏙 빼놓네요. 공항에 야당 의원들이 마중까지 나간 이종섭 호주대사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마중까지 나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거의 생방송 생중계로 하고 언제 도착하는지를 각 언론사가 단독 속보 그러니까요. 이런 전례가 없는 거죠. 근데 왜 두 분 다 뜬 인물 진인물 아무데도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저번 주에 한번 꼽았어가지고 새 인물로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패널이면 반드시 지적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2부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공수처가 조사를 해야 뜨든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저기 무혐의 나오면은 뜨는 거고. 그다음에 조사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는 거고 그렇게 될 건데 공수처가 불러야 되는데 부르질 않아요.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럴 거면은 출국 금지는 석 달간 공수처는 아직 자료 분석이 안 끝났다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 공수처가 1년에 예산을 한 200억 가까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구에서요. 연봉 200억 받는 선수가 1년 내내 홈런 1개도 못 치거나 홈런 1개 치면요. 계약 해지되고 퇴출됩니다. 공수처는 출범한 지 3년 6개월 동안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될 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압수수색을 한 지가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아직 압수물 분석을 못 끝냈다고 하고 고발된 지는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뭐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지금 그럴 거면은 출국 금지를 석 달 가까이 왜 걸어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와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뭐 분석이 덜 끝난 걸 수도 있고 총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오해 살까 봐 안 부르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총선 국면에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으면 진작 했어야 된다.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마치 그렇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요. 공수처 물론 수사력 뭐 물음표 많이 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깡통 전화를 냈다라고 하죠. 귀국 직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요. 새로 바꾼 전화기를 내고 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출한 지가 비교적 근래고요. 그리고 이 수사는 이종섭 전 장관만 수사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안보실 관련자 그리고 피고발인에는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결재를 장관이 했는데 그게 번복된다? 그건 사실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실까지 정조준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의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밑그림을 크게 그려야죠. 그리고 늦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를테면 송영길 전 대표 4월 달에 출국금지가 조치가 내려졌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국내 들어와서 8개월 뒤에 불렀습니다. 그때 본인이 불러라 이랬죠.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쇼핑하듯이 수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날짜를 골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까지만 나눴어요. 이종섭 대사 얘기는 후반부에 더 좀 이어갑니다. 1시 30분 막 지났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서희영 씨.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보다 교통량은 줄었지만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 일대로 정체고요. 이후 인제터널 안에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통행이 어려워서요. 인제터널 안으로 정체 빚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천 부근 갓길에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휴게소와 매송휴게소에서 속도 주춤하고 이후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목포 방향입니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 아직까지 이동량 많은 모습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부터 속도 더디고요. 이후 목천에서 청주까지 23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주감 휴게소 일대로도 교통량이 많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미주교에서 차량터널까지 10km가량 흐름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창 담양고속도로 고창 쪽은 장성 4터론 안에 승용차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송 변호사.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어제 이제 재판 또 안 나갔지 않았습니까? 무단 불출석을 하고 이제 충남 지역 유세를 다녔는데 이 유세 도중에 왜 중국에 직접 거려요? 그냥 시에시에, 그 시에시에가 이제 고맙습니다죠, 중국어로. 시에시에 하면 되지,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 대한 대단히 사대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유감없이 보여준 발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북한이 저렇게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하는 그 뒷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중국이 결국은 그 북한의 든든한 우방으로서 후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북한이 저렇게까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중국에 대해서 그냥 할 말 하지 말고 그냥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그런 그 시각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다시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은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처럼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변호사는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네,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 북중러와 대비되는 그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거는 맞지만 너무나 이 북중러를 좀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은 우리 GDP의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수출과 관련해서도요. 그렇다면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명성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약간의 모호성 전략을 취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PR을 너무나 구분하게 되면 그게 국가의 외교적인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너무나 선명한 외교 노선을 걸어왔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굴종을 하겠다, 뭐 쉐쉐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갈등 국면이 있더라도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지나치게 이런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 지적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 변호사는 금주의 한마디. 저는 이종섭 전 장관, 아까도 일부에서 잠깐 나왔지만 공수처 조사받길 희망합니다라는 이 말을 2주에 한마디로 꼽아봤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수사 본인이 원한다고 가서 받는 거 아닙니다. 피의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공수처가 부적절하다고 여건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공수처법 3조 3항을 보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사무 그리고 기타 아주 그 포괄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
말도 지시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규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행태라는 것은요. 일단 국내에 들어와서 대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줄게. 네. 나 불러주길 원한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들어오라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인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국내에 불러들여서 무기한 대기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대단히 소환도 부적절하다고 안 했는데 했습니다. 대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그런데 말. 그 비판을 사실상 그 비판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종섭 네. 장관이요. 그렇다면 이 부분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요. 나가면 나간다고 뭐라 그러고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대로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야당은 앞뒤를 예. 다 막아놓고 이렇게 예.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지난주 일요일 날도 제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건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박정훈 대령 그 사건은 그 최상병 사망 이후 직후부터 대통령실과의 무슨 뭐 통화 내역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박정훈 대령을 편드는 대병대 전후의 인사들이 뭐 항상 뉴스에 등장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악재인 그런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총선을 불과 얼마 안 앞두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호주대사 임명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뭐 어차피 공수처도 안 부르고 하니까 그냥 잊혀져 갈 사안을 왜 굳이 호주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다시 뉴스에 올리고 게다가 출국금지였다는 걸 몰랐다? 아니 알아서도 문제지만 또 몰라서도 문제이니까 또 문제가 되고 게다가 그걸 해제했다? 그거 해제하는데 공수처가 동의했다? 공수처는 금방 우린 동의한 바 없다라고 나오는데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내보낸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롯해서 다들 뭐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다가 다시 또 들여보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의 뭐 10몇 번의 판단에서 이거는 일부러 악재를 이렇게 만들려고 키우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걸 이렇게 용하게 잘 해내네 싶을 정도로 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이 송영훈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2주 전에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면은 공수처는 지금 부르지도 못할 거면서 부르지 못한다는 게 지금 공수처의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르지도 못할 거면서 왜 출국 금지는 계속 걸어놨냐는 겁니다. 이종섭 대사는요 신분이 특정이 돼 있고 대사 신분이면은요. 예. 부르면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정치권에서 들어오라고 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애초에 출국 금지는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 여권 내부에서도 이거 대통령의 자책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고맙잖아요. 이종섭 대사건이. 사실 선거의 호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사실 안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 운영하시면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와가지고 공수처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요. 아니 공수처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제 요청하지 않았냐. 공수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치질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본인들은 진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해제 요구한 적 없고 오히려 출국금지의 연장을 요구했었다라는 거죠. 왜? 그 주무부처는 법무부에 관할 업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관련 규정을 보면 명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출입국 관리에 대한 업무는 법무부가 하는 거니까요. 이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외교관들이요. 지금 작년에 우리 세수결손이 60조였습니다. 예산이 펑크가 난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관들이 원래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걸 못하고 있대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조사받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요. 이게 직항 노선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벌써 몇 달 전이죠. 그때 국면을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이 거둘려미 각설하고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때로 다시 거슬러 가서 그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압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가 공천군명이 한창 진행되면서
반대로 이제는 그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선 것 같은 분위기로 싹 역전되고 많은 언론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조사 결과도 그런 수치를 보여주다가 불과 한 2주일 사이에 이게 또 다시 싹 변화하고 있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많은 조사 결과가 좀 등장을 하고 저희 KBS도 경기 인천의 그 접전 지역들 몇 곳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민주당이 앞서는 식의 숫자가 나오고 이런 그 국면 전환이 또 한 2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두 분은 이 국면 전환에 대해서 우선 동의하시는지부터 얘기를 해보시고 만약 동의한다면 이런 국면 전환의 이유가 뭔지 뭐 많은 분들은 이종섭 대사건, 황상무 수사건 이런 걸 언급하는데 또 그밖에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송영훈 변호사 국면 전환이 동의할 수 있나요? 일단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좀 조정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을 예로 들어서 보면요. 한국갤럽 그 매주 정례로 하는 자체 조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그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월 1주차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45%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다가 3월 2주차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30%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15%나 하락을 했다가 이번 주에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39%로 다시 이제 9%가 전주 대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일정하게 회복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2주 사이에 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거는 19일 남았는데 네. 2주 정도면은 충분히 또 변한다. 그렇습니다. 2번은 바뀔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도권 접전지들의 판세는 예단할 수가 없고 정말로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 판세가 출렁이고 바뀌고 있다는데 상당히 동의가 들고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상대방을 두고 겨루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얼마나 자책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주간의 지표를 보면 정권 심판론으로 답변을 하는 유권자 비율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하지만 황상무 전 수석의 그 부적절한 발언 정말 결정타를 날렸다고 보고요. 거기에 더 쐐기를 박은 건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문제입니다. 예. 거기에 또 이 공천 결과 민주당이 마찰음이 있었죠. 껄끄러웠습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마침표를 찍고 대진표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많이 좀 갈렸구나 이런 인상을 좀 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의 이제 그 물갈이가 생각보다는 못 미쳤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새 얼굴로 내세웠던 본인의 그런 가치 실현에 좀 마이너스가 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민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물가 이야기 이런 거. 기사를 봤는데요. 식비가 저도 정말 딸기를 집는데 부담스러워서 선뜻 못 집겠더라고요. 세일하면 이제 한 팩 정도 먹는 정도인데 기초생활수급계층 분들이 식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 비싸니까요. 마음껏 드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마트에 가서 파 한 단을 집더니 870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살림을 하니까요. 사보면 한 4,000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듬은 파는 더 비싸가지고 이제 안 다듬은 파를 사고 어쨌든 이 가계 경제를 좀 조율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이 상황 인식이 과연 맞느냐 굉장히 괴리가 있어 보여요. 예, 유권자 입장에선. 그러니까 SNS 인터넷에서 지금 대파 챌린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유권자들한테 대파 가격을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870원이 맞느냐라는 취지로요. 저는 국정 운영에 어떤 전환이 없다면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시간이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몇 번을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18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모멘텀은 양당 다 몸을 사릴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오히려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건 여권인 것 같습니다. 네. 870원권은 언급할 게 있나요? 할 말이 많은데요. 예, 하세요. 일단은 정부와 여당은 민생에 대해서 항상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그 파나 사과 같은 일부 농산물 품목이 불안정한 것은 굉장히 여당이 책임감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지금 긴급 물가 안정자금 1,500억 원을 풀었고
대통령이 방문한 그 마트에서 파 한 단에 875원으로 세일했던 것도 그런 보조금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도 파 한 단이 875원 이내요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정확한 워딩이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파는 게 맞고 이런 정도로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는 당위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뭐 875원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코너 이름처럼 거두절미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바로잡고 싶고요. 네.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도 혹시 그 파테크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네네. 2021년에 지금처럼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대파값이 급등을 해서 이때도 파테크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SNS 다들 뭐 집에서 파를 키워야 되냐, 뭐 식물 키우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때 21년 상반기에 파가 156%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대파 한 단 8,000원이 넘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그때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현 정부나 여당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원래 농산물이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기후와 그 출하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가격 안정이 쉽지 않아요. 이게 품목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은 야당이 이걸 가지고 공격의 호재로만 삼을 게 아니고 그러면은 대안을 같이 얘기해야죠. 야당도 지난 정부 운영해봤고 국정 운영해봤잖아요. 우리도 해보니까 농수산물 가격 안정이 참 힘들더라. 이거를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뭐를 개선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가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지. 이재명 대표처럼 어디 가서 파 한 단 흔들면서 이거 얼마냐고 하고 공격만 하는 것은 사실 수권 정당의 태도는 아니죠.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선거 국면인데 또 안 써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데요. 역대 야당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무슨 정책적인 대안 하나씩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유독 예전의 민주당과 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언급한 황상무, 이종섭 게다가 이 농산물 가격 이게 정부 여당의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요. 뭐 전형적으로 말, 발, 돈이 지금 중요하겠죠. 말은 양당 특히나 이제 대표급들에서 실언이 없는지가 중요하겠고 발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재판 일정 계속 남았습니다. 재판을 계속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향할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 남은 선거 기간의 큰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 그러니까 물가인데요. 물가는 지금 사실은 가시적인 그 체감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이미 사과나 배 이런 게 통계상으로는 가격 하락이 잡히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은 아마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제 장 변호사가 쭉 언급한 그런 요인들로 판세의 변화가 좀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것 외에 또 많은 분석가들의 언급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공천 국면에서 민주당을 떠났던 사람들을 재결집시키는 효과로 연결되면서 여야의 구도를 역전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동의가 좀 되는데요. 일단 체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 주변의 40대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 대해서 갸우뚱거리시는 분들 당연히 계세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왜냐하면 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으면은 상당히 성적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투표장으로 많은 분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실망한 분들은 안 나갈 동인이 있는 거죠. 내부에. 그런데 조국혁신당 저는 파죽지세라는 말에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게 강성 지지층, 일부 팬덤 지지층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지지율이 어떤 지지율은 20%가 나오니까요. 비례로 선택하는 걸로 보면은 이거는 중도가 약간 움직였구나. 그럼 중도가 왜 움직였을까? 비례로 선택해서 25 이렇게 나온 그렇게 것도 있어요. 나온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파죽지세예요. 그리고 이게 흐름이 지금 상승 곡선입니다. 그리고 28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게 주저하거나 좌절할 모멘텀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 현재로서는요. 그렇다면 나는 이 정부를 심판하기는 심판해야 되겠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찍어줄까? 그래 나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역에는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은 그분들이 국민의힘 찍는 성향은 또 아니시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민주당의 보완제 역할을 좀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국면 전환의 한 동력이 됐던 저는 걸 한 축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예상이 안
됐었거든요. 글쎄요. 이런 상황이요. 처음 조국 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민주당의 공식 대변인들은 네. 저건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 네. 막 손사래를 쳤는데 사실 싸늘했죠. 근데 거리두고요. 요즘은 괜히 속으로 쓱 웃고 계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국 혁신당과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제로성 관계 아닙니까? 둘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여기까지가 피크고 앞으로 이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의 워딩으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견제와 공격을 시작했죠.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다가 뒤늦게 이제 견제와 공격을 시작했는데 민주당이 그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조국 혁신당은 조직이 없어요. 그 조직과 어떤 그 미디어 파워를 가지고 견제와 공격을 시작하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우리나라 비례정당은 선거운동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역구 후보가 없으면은 네. 선거법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다못해 그 후보 현수막을 못 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클 거고 그게 앞으로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요. 조국 혁신당은 아직도 젊은 층의 마음을 못 얻고 있어요. 아까 제가 공표사항 말씀드린 그 3번의 한국갤럽 조사에서요. 3월 1주차, 2주차는 조국 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0%였고요. 이번 주에 간신히 2%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입시 비리 때문에 그 공정에 대해서 실망한 젊은 층은 도저히 조국 혁신당을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또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코인 사태로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해서 나중에 민주당 합당을 하면 복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꼼수복당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쪽은 입시비리, 다른 한쪽은 남국 코인 이렇게 돼서 정말 야권의 비례정당에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판세 분석까지 좀 대충 해봤고 잠깐 그 토론 중간에 등장한 용어라서 장유미 변호사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네. 이재명 대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합니까 앞으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한 번만 빠진 거예요? 전략적으로 앞으로 빠지기로 결심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저는 만약 이게 전략이라면요. 그러니까 막 발이 묶인다 이런 거에 사실 말문이 막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본인 선거도 치러야 되고 지원 유세도 해야 되는데 재판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나라고 또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검찰의 정치 수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충분히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법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재판부도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그건 더 큰 또 리스크로 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출석해야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출석 생각합니다. 안 하니까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설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나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19일 공판기일이요. 그 전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변론 분리해서 안 나가게 해달라고 한 공판기일이었는데 재판부가 불허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알아요. 아는데 안 나갔습니다. 그 공판기일이 바로 유동규 본부장이 나오는 증인신문 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안 나갔다고 보이고 한 번만 안 나간 게 아니고 금요일 날 또 안 나갔잖아요. 그건 선거법 재판인데. 그러니까 계속 안 나가겠다고 지금 작심을 한 것 같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도망할 염려라고 할 때 그 도망은요. 수사를 위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거나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이게 도망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도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도망자는 이재명 대표다. 저는 이거야말로 법과 법원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 나갈 결심을 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안 나갈 결심하면 이제 영장이 발부되니까요. 예. 그거는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굉장히 잘할 거고 추가로 계속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데 저는 이제 메시지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계속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을 심판하겠다. 민주당을 철퇴를 내리겠다라고 예, 얘기하면 예. 소구력은 알겠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언급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언론에서도 네. 항상 문제 제기 내지는 소재로 삼던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항조의 거짓말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